네 애비랑 우리는 남남이야. 넌 우리 가족이고 죽은 네 애비는 네가 알아서 챙겨. 친정아빠 49제 끝나고 돌아온 집 부서진 도어락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폐물함은 텅 비었고 3년간 모은 비상금 1200만 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짜고 도어락 부수고 들어와 다 털어다가 푸켓 5성급 호텔로 여행 가버린 겁니다. 영상 들이밀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손가락질하며 던진 말이 바로 저거였어요. 아니 진짜 친정아빠 위패 앞에 향 올리고 온 며느리한테 할 말입니까? 근데 어쩌죠. 시댁 식구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 손에 뭐가 쥐어 있었는지요. 다음날 시댁이 풍비박산 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회사 재무팀 자리에 앉아 월말 결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엑셀 화면 속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친정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결산 중이라 좀 이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지우야, 지우야. 아빠가 출근하다가 길에서 쓰러지셨다는데. 지금 응급실로 옮겼다는데 어떡하니? 말끝이 떨리다 못해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어느 병원이야? 어느 병원? 강남성모래. 지우야, 엄마 무서워. 저는 노트북도 그대로 둔 채 팀장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응급실에. 팀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을 자르며 손을 내저었어요. 가, 빨리 가. 결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가방만 챙겨서 그대로 회사 건물을 뛰쳐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뒷자리에 몸을 던지듯 올라타며 기사님께 외쳤죠. 기사님, 강남성 모병원이요. 응급실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정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로 옮겼다는데 나 지금 병원 가는 길이야.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 그래. 근데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 일단 여보가 가서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해. 여보, 아빠가 지금. 끊을게, 미팅 들어가야 돼.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대로의 차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죠.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해졌지만 지금은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내밀고 뛰어내렸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엄마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저는 엄마를 부축한 채 일어섰어요. 네, 제가 따님입니다. 저희 아빠는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도착하셨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셨고 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귓속이 멍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병원 바닥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무릎으로 그대로 올라왔죠. 아빠 어떡해. 엄마가 제 어깨를 붙들고 흐느꼈어요. 지우야. 우리 어떡하니?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저는 영정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빈소 중앙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사진 속 아빠는 환갑잔치 때 찍은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댁 단톡방에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답장을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 최순자였어요. 애미야 어쩌니? 근데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강릉에 와 있어서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발인에 맞춰 갈게.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 시아버지 박상호의 문자가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지방거래처 출장이라 못 가겠고 조이금만 송금하마. 시누이 정민은 문자를 읽었다는 표시만 떴을 뿐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빈소 한쪽에 내려놓고 향로 앞에 섰어요. 향 한 자루를 집어들고 천천히 불을 붙였죠. 손이 떨려서 향 끝에 불씨가 한참을 흔들렸습니다. 첫째 날 저녁이 깊어갈 무렵 빈소 입구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훈이 회색 회사 점퍼 차림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도 검은 넥타이도 없는 그 모습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여보, 옷은? 정훈은 멋쩍은 듯 점퍼 자락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일단 절부터 할게. 정훈은 영정 앞에 어색하게 두 번 절을 올리고 일어섰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저는 정훈의 팔을 끌고 빈소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여보, 오늘은 같이 빈소 지켜줘야 돼. 사람이 너무 없어. 정훈은 손목 시계를 한번 흘끗 보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근데 나 내일 아침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1시간만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알아, 아는데. 회사 일이 그래. 내일 끝나고 다시 올게. 정훈은 정확히 1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혼자 빈소를 지키며 들어오는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였어요. 둘째 날 오후 3시쯤 빈소 입구에 시어머니 최순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은커녕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분홍빛 스카프까지 두른 채였어요. 애미야,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다.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 짧게 절을 올리고는 곧장 엄마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사돈, 너무 상심 마세요. 사돈 양반이 아프지도 않고 깨끗하게 가셨으니 그래도 복은 있으시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30분쯤 앉아 있다가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일어섰습니다. 애미야, 어머니 먼저 간다. 짐도 풀어야 하고. 시어머니가 자리를 떠난 뒤 엄마는 빈소 한쪽 벽에 기대 앉아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저는 엄마 곁에 가만히 앉아 엄마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드렸습니다. 발인날 새벽 저는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정훈이 잠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 발인 시간 6시야. 운구할 사람이 모자라.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일어났어. 바로 갈게. 정훈이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발인이 끝나고 화장터로 출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훈을 한번 쳐다보고 웅구차에 올랐습니다. 화장터에서 아빠의 마지막을 지켜본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열었어요. 여보, 회사가 진짜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한겨울 바람만 불고 있었죠. 사무제를 지내고 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팀장님, 한 달만 휴직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요. 팀장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엄마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 위패 앞에 향을 올리고 엄마와 같이 밥상에 앉아 식사를 했죠. 49일이 흐르는 동안 저는 아빠의 옷가지와 책, 안경, 손때 묻은 만년필 같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하고 아빠 명의의 통장과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도 챙겼어요. 그동안 정훈에게서는 가끔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 어머니는 좀 어떠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잘 지내니까 걱정 마. 시댁 식구들로부터는 단 한 통의 위로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49제 당일 아침, 저는 검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엄마와 함께 절로 향했어요.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 안에 낮게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아빠의 위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천도제가 끝난 뒤 저는 엄마를 친정에 모셔다 드리고 짐을 챙겼어요. 엄마, 나 한 달 만에 우리 집 가봐. 정훈 씨도 혼자 있었으니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운전 조심해서 가. 응, 엄마. 도착하면 전화할게. 차에 시동을 걸고 친정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어요. 저녁 햇살이 차창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제 무릎 위에 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한 달 사이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15층 버튼이 켜지고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우리 집 현관 앞 바닥에 검은색 도어락 본체가 통째로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문틀에는 도어락이 박혀있던 자리에 거친 흠집과 함께 구멍만 휑하니 뚫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가방끈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살짝 밀어보니 문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신발장 앞에는 처음 보는 갈색 캐리어 2개가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면세점 비닐 쇼핑백 대여섯 장이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고요. 식탁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는데 잔 안쪽에는 붉은 와인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던 거야?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손에 든 가방이 툭 떨어졌지만 주울 정신도 없었죠.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대 한쪽에 두었던 자개 패물함이 입을 떡 벌린 채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시집올 때 해주신 진주 목걸이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넣어두었던 작은 벨벳 케이스도 열린 채 비어 있었고요. 아빠가 환갑 때 사주셨던 금두꺼비. 아빠,
손바닥만 한 그 금두꺼비를 넣어두었던 자리는 먼지만 동그랗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패물함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어요.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 30만 원씩 떼어 모아둔 돈이었어요.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걸 알았습니다. 봉투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1200만 원, 1200만 원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옷장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다 못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그 찰나 거실 식탁 쪽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인 잔 옆에 분홍빛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메모지를 집어든 순간 제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체가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시어머니 최순자의 글씨였어요. 애미야, 어머니가 급하게 여행 자금이 필요해서 좀 빌려간다. 다녀와서 얘기하자. 저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 줄짜리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메모지가 종이 끝부터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거실 천장 한쪽에 달아둔 작은 보안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해 정훈이 출장을 자주 가던 시기에 혹시 모를 도둑을 대비해 설치해둔 거였죠. 저는 휴대폰 앱을 열어 지난 일주일치 녹화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한 번에 누르지 못했어요. 영상은 사흘 전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최순자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뒤이어 시누이 정미가 들어왔고 그 뒤로 작업복 차림의 열쇠 수리공으로 보이는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리공은 도어락을 떼어내고 받은 봉투를 챙긴 뒤 곧장 자리를 떴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는 거실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더니 곧장 안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두 손에 자개 패물함을 통째로 들고 거실로 나오는 모습이 잡혔어요. 시어머니는 패물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꺼내 들고 거실 거울 앞에서 목에 대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다이아 반지 봐. 며느리가 진짜 좋은 거 받았네. 영상 속에서 시누이 정미가 패물함을 들여다보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누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 끼워 보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아보였어요. 엄마, 이거 내 손가락에 딱이야. 나 이거 가질래. 가져. 며느리가 가져온 거 다 우리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안방 옷장 쪽으로 카메라 각도를 비추진 못했지만 잠시 후 시누이가 비상금 봉투를 손에 든 채 거실로 뛰어나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엄마. 여기 현금이 한 다발이야. 시누이는 봉투를 식탁 위에 쏟듯 털어내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한 장씩 셌습니다. 100, 200, 300 엄마, 1200이야, 1200. 영상 속 시누이가 들뜬 손길로 손뼉을 쳤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다발을 자기 명품 가방 안주머니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정미야, 이 정도면 푸켓 호텔이고 뭐고 다 되겠다. 엄마, 5성급으로 잡았지. 며느리가 모아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충분하지.
그동안 우리한테 인색하게 굴더니 이렇게 숨겨놨었네. 시어머니는 와인셀러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화면 속 두 사람은 와인을 따라 마시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푸켓 가요. 5성급.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식탁 위 와인 잔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이 잔에 따라 마신 술이 바로 그 와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어요. 5번째 신호가 끝나갈 무렵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눌렀어요.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통화 종료음이 들렸습니다. 수신 거부. 저는 휴대폰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여 SNS 앱을 열었어요. 신우이 정미의 계정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위에 올라온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푸켓의 어느 해변 청록색 바다를 배경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게시물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랑 우정여행, 5성급 풀빌라 강추. 저는 댓글창을 천천히 내려봤어요. 언니, 팔자 좋다. 며느리는 시댁에 잘하는데. 올케 덕분에 호강하시네요, 어머님. 이게 진짜 사위 잘 들이고 며느리 잘 만난 집안이지. 댓글마다 시누이 정미의 답글이 짧게 달려 있었습니다. 히읗히읗 그러게. 올케가 좀 잘해주긴 함.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거실 형광등 불빛이 와인잔 2개에 비쳐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캐리어와 면세점 쇼핑백 더미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지난 10년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제가 다 준비했던 일, 시누이 결혼식 비용을 보태고도 인사 한마디 못 들었던 일, 시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며 8천만 원을 빌려갔던 일,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한 장면씩 차례로 떠올랐어요. 저는 식탁 위에 분홍빛 메모지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습니다. 좀 빌려간다. 그 5글자를 입속으로 작게 굴려봤어요. 손에 쥔 메모지가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부서진 도어락 자리의 구멍 사이로 복도 형광등 불빛이 길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지문이 묻은 와인 잔 2개와 식탁 위 메모지, 부서진 도어락의 사진을 한 장씩 차분히 찍기 시작했어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사진과 영상을 분류해 클라우드에 따로 옮겨두는 작업을 마친 참이었죠.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전 11시쯤 시누이 정미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인천공항 입국장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입국, 본가에서 가족 모임, 면세점 털어옴, 엄지를 치켜든 이모티콘이 글 끝에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로 갈아입고 가방 안에 영상이 든 휴대폰과 메모지 원본, 그리고 사진 출력본 한 묶음을 챙겨 넣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거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깊은 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분당의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리는 순간 복도 끝 시댁 현관문 너머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가장 컸고 그 옆으로 시누이 정미의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면세점 쇼핑백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새 핸드백을 어깨에 둘러보고 있었고 시누이 정미는 옆에서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거실 거울 앞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 서방님은 그여 밀인용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머, 애미야. 너 어쩐 일이니?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가방을 살짝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당황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우선 앉아라. 정미야, 며느리 차 한 잔 내와. 시누이는 거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살에만 쳤어요. 엄마, 내가 왜? 언니 알아서 마시라 그래. 저는 거실 중앙 식탁 앞에 가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똑바로 올려놓고 영상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자개 패물함을 통째로 들고 안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거실에 작게 정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이거 다이아 반지 봐. 시누이가 거울 앞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방님도 휴대폰에서 눈을 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 굳음은 채 1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왔어요. 애미야, 너 지금 이걸로 뭘 어쩌자는 거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오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살짝 흘리며 식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부수긴 뭘 부숴? 어머니가 잠깐 빌려간 거지. 메모도 남겨뒀잖니. 폐물이랑 비상금 1,200만 원을 다 가져가셨어요. 어머니, 저는 휴대폰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게 빌려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턱을 들었어요. 애미야, 며느리 돈이 곧 시어머니 돈이지. 그깟 폐물 좀 잠깐 빌린 게 뭐가 그리 대수냐? 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내 것 따지니. 거실 거울 앞에 서 있던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방의 금속 장식이 거실 형광등에 반짝였어요. 언니,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잠깐 가져간 거 가지고 무슨 영상까지 들이밀어. 시누이는 가방을 자랑하듯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 우리 집안에 어떻게 들어왔겠어. 다 며느리 도리지. 안 그래. 저는 시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눈으로 시누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정미 씨, 그 가방 내 비상금으로 산 거예요. 시누이는 가방끈을 꼭 쥐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언니. 비상금이 뭐 따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 우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서방님은 다리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나 시누이 쪽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거실 베란다 창가로 슬그머니 걸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시아버님은요? 방에 계신다. 왜? 저는 안방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잠깐 나와보세요. 어머니 얘기 좀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안방에서 짧은 헛기침 소리가 2번 들렸어요. 흠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 박상호는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늘 점잖은 척 어른답게 행세하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닫힌 안방문 안쪽에서 헛기침 2번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천천히 박혔어요. 이 집안은 처음부터 한통속이었구나.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메모지요. 어머니 글씨 맞으시죠? 맞다. 어쩌라고. 시어머니는 메모지를 흘끗 보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검지손가락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애미야, 잘 들어. 친정 아비도 죽었으니 이제 친정도 없는 거지. 우리가 내 가족이야. 죽은 내 애비는 네가 알아서 챙기고 우리한테 유난 떨지 마라. 거실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친정 운운하지 마. 너한테 친정은 남이야. 알아들었니? 저는 그 손가락 끝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톱에 칠해진 분홍빛 매니큐어가 시댁 거실 형광등 아래에서 반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댁 현관문이 작게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옆집에 사는 김여사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2손에 받쳐든 채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사부인, 김치 좀 새로 담갔는데 어머. 김여사 아주머니는 거실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은 아직도 제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친정은 남이야. 그 한마디가 김여사 아주머니의 귀에까지 그대로 들어간 게 분명했어요. 김여사 아주머니는 반찬통을 가슴 앞에 꼭 끌어안은 채 2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때를 잘못 맞춰왔네. 사부인,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황급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화가 끓어오르거나 눈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천천히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휴대폰을 천천히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메모지 원본도 그대로 가방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애미야, 어디 가니? 말 안 끝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는 그 짧은 동안 등 뒤에서 시누이 정미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자존심 상하셨나 봐. 엄마, 며느리들이 다 저렇지. 저는 신발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표정이 평온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정훈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회사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시각이었죠. 저는 핸들 옆 거치대에 휴대폰을 꽂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들었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 어머니가 좀 가져가실 수도 있지. 어머니 좀 무안하게 만들었다고 들었어. 저는 운전대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가져가실 수도 있지. 정훈이 한 그 말이 귓속에 천천히 박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어요. 분당에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길은 평일 오후 시간대라 차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지난 10년을 머릿속에서 한 장면씩 차분히 펼쳐봤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신부 화장이 진하다며 거울 앞에서 한마디 던졌던 일, 첫 명절에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일, 시아버지 사업장 자금이 모자란다며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던 일, 시누이 결혼식 비용 분담하라며 시어머니가 통장 사본을 들고 왔던 일, 그 모든 일들 위에 늘 정우는 없었어요. 정우는 늘 한 발짝 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대교를 막 건너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뚝 하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한 줄씩 또박또박 줄을 세우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대학 동창 이수진이었습니다. 가사민사 전문 변호사 이수진. 저는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한강의 푸른 물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였어요. 저는 거실 식탁 위에 가방 안에 모든 물건을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휴대폰, 메모지, 사진 출력본, 그리고 지난 10년간 모아둔 통장 사본, 묶음과 카드, 명세서 더미가 식탁 위에 펼쳐졌죠. 저는 식탁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 한 권과 검은 볼펜 한 자루를 손에 쥐었어요. 노트 첫 장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생활비, 시누이 결혼식 비용 분담, 시아버지 사업 운영자금, 시누이 부부 전세 보증금. 항목을 하나씩 적을 때마다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시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게 10년이었으니 그것만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때 보탠 게 3천만 원. 시아버지가 작년에 사업이 어렵다며 가져간 게 8천만 원. 시누이 부부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준 게 1억 원. 펜 끝에서 숫자들이 줄지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줄에 합계를 적는 순간 저는 펜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4억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이 그 한 줄의 숫자 위에 차곡차곡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자정이 지나도록 저는 노트를 덮지 못했습니다. 송금 날짜와 메시지 내용, 카드 명세서의 결제 항목까지 일일이 대조해 노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달았어요. 새벽 4시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거실 소파에 잠시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수진아, 나 지우야. 오늘 사무실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 급한 일이야. 답장은 30분쯤 뒤에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와. 시간 비워둘게. 오전 10시 정각, 저는 광화문에 있는 이수진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대학 시절 친구의 얼굴이 책상 너머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지우야, 앉아.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어요.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 뭐? 이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심근경색이셨어. 그래서 한 달 휴직하고 친정엄마 곁에 있다가 49제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영상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은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이수진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우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알아. 그래서 너 찾아온 거잖아. 저는 노트를 꺼내 송금 내역 정리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이수진은 노트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손가락 끝으로 숫자들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지우야, 도어락 부수고 들어간 거. 이건 명백하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거고 폐물이랑 현금 가져간 건 훔쳐간 거야. 두 가지 다 형사고소 가능해. 영상이 증거가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신우이가 SNS에 올린 사진까지 합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본인 손으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준 거지. 이수진은 안경을 다시 쓰고 노트를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 4억 5천. 이건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에 메시지까지 남아있으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해. 수진아, 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수진은 노트를 덮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댁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다 끊는 거야. 자동이체, 카드, 보증, 다 끊어. 그게 첫 번째야. 보증? 시아버님 사업장에 너 연대보증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것도 빼. 저는 노트를 가방에 다시 챙겨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 고소장이랑 민사 청구 서류는 내가 일주일 안에 정리해서 가져갈게. 너는 오늘 안에 돈 흐름부터 막아. 고마워, 수진아. 고맙긴. 친구잖아. 지우야.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법은 참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아. 너 이제 참지 마.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곧장 주거래 은행 본점에 도착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자동이체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시부모 생활비 200만 원, 시아버지 사업장 임대료 350만 원, 신우이 부부 관리비 18만 원. 매달 빠져나가던 그 항목들을 손가락으로 한 번씩 짚어봤어요. 번호가 호명되자 저는 창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이체 다 해지하려고요. 은행 직원이 제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전부 다요, 고객님. 네, 3건 전부 다요. 직원은 모니터에 제 정보를 띄우고 자동이체 내역을 화면에 펼쳐 보였습니다. 고객님, 이 3건 모두 정기 송금이신데 한 번에 다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지금 바로 해지해 주세요. 손가락 끝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해지 처리가 끝났다는 안내 문구가 화면에 떴고 저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가족카드 2장 분실 신고하려고요. 고객님,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차근차근 입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이 명의로 사용 중인 가족카드 2장 모두 정지해 주세요. 네, 고객님. 2장 모두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사용 즉시 결제 거절됩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잠시 길가에 서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봄볕이 따뜻하게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자동이체랑 카드 다 끊었어. 시아버지한테 8천만 원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도 보내줘. 오늘 오후에 바로 발송할게. 그리고 보증해지 신청도 오늘 안에 끝내. 응, 지금 그쪽 은행으로 가는 길이야. 저는 시아버지 사업장 거래 은행 지점에 도착해 보증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한참 검토하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고객님, 보증해지는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채무자 측에 통보가 들어가고 대체 보증인이나 추가 담보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네, 알고 있어요. 채무자한테 정식으로 통보해 주세요. 저는 신청서에 또박또박 서명을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는 순간 저는 그제야 가방을 어깨에 다시 둘러맸어요. 은행 문을 나오는데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식탁 위에 엎어두었어요. 거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친정아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었어요. 저는 소파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시원했어요. 그때 식탁 위 휴대폰 화면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진동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어쩐 일인지 그 작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 지우야, 밥은 먹었니?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야, 엄마, 나 사실은.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9제 끝나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풍경부터 시댁 거실에서 들었던 그 말, 그리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과 은행을 다녀온 일까지 엄마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치고 잠시 입을 다물자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거 많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시집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엄마는 내 결혼 깨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미안하다, 지우야.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엄마,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이제 지우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내 아빠도 그걸 가장 바라셨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거실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제야 뜨겁게 차올랐어요. 엄마, 울어라, 지우야. 엄마 듣고 있으니까 마음껏 울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노을빛이 길게 들어와 제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회사 업무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휴직 중이었지만 인수인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종종 메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이수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어요. 내용 증명 오늘 아침에 시아버님 사무실로 발송 완료. 보증해지 통보도 은행에서 어제 저녁에 정식으로 들어갔대.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지우야, 엄마야. 좀 전에 김 여사 아주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엄마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엄마? 무슨 일이야? 사부인이 지금 강남 백화점에서 카드가 막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오셨다는구나. 아주머니 친구분이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시는데 그 모습을 다 봤다고 전화를 돌리셨대. 저는 노트북에서 손을 천천히 떼고 식탁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엄마, 그래서? 매장 한가운데서 새 가방을 고르고 계셨는데
직원이 카드 정지 안내를 했다는구나. 친구 두 분이랑 같이 가셨다는데 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사부인이 직원한테 큰 소리 치셨다 그러더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 다시 이으셨어요. 매니저까지 나와서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시냐고 정중하게 물었는데 결국 가방 던지듯 놓고 매장 빠져나오셨다고. 저는 식탁 위 노트에 그 시각과 내용을 짧게 받아 적었습니다. 엄마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지우야, 엄마가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너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응, 엄마. 잘했어. 또 무슨 얘기 들리면 바로 알려줘. 저는 통화를 마치고 잠시 거실 창가에 섰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손에 끌려다니던 그 백화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명절 직전 며느리 카드를 들고 그 백화점을 한 바퀴 돌며 친구들 선물까지 사들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어요. 오후 2시 30분쯤 시누이 정미의 친구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짧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시누이 SNS를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에 시누이의 친구들 게시물까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압구정 피부과 갔다가 황당한 일 있었네. 친구가 결제하다가 카드 막혀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 나옴. 200짜리 패키지 결제하다가 막힘. 신용관리 잘합시다, 여러분. 게시물 사진에는 압구정의 한 카페 테이블 위에 음료 3잔이 놓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 휴대폰에 저장해뒀어요. 비공개로 보이는 댓글창에는 시누이 정미가 황급히 단 댓글이 보였습니다. 야, 이거 좀 내려줘. 사람들 다 알아본다. 친구의 답은 짧았어요. 미안, 캡처 이미 좀 돌아다닐 듯.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누이의 카드 결제가 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같은 시각 시아버지 박상호의 사업장 사무실로 거래은행에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날 밤 박 과장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어요. 박 과장의 이름이 제 휴대폰에 처음 뜬 것은 그날 밤 9시였습니다. 저는 명절 때 시아버지 사업장에 인사차 들렀던 자리에서 박 과장과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 과장이 사모님께서 회사 사정을 워낙 자세히 챙기시니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직접 연락 주셔도 됩니다라며 정중히 명함을 건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따로 보관해 두고 있었지만 그동안 박 과장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처음 보는 번호가 떴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사모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저 박 과장입니다. 시아버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는 식탁 의자에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함 주신 거 기억하고 있어요. 박 과장은 짧게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요. 오늘 사장님 사무실에 등기 한 통 들어왔는데 그거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떤 등기예요, 과장님? 거래은행에서 연대보증인 변경 통보 들어왔습니다. 대체 보증인 마련 못하시면 한 달 안에 대출금 회수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사장님이 그거 보시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1시간을 사무실 책상 앞에서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호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 잠시 떠올랐다 흩어졌어요. 과장님, 그래서 마음을 굳히셨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박 과장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모님, 사실 사장님이 그동안 회사를 거의 사모님 돈으로 굴려오셨다는 거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사모님께서 작년에 빌려주신 8천. 그거 회사 운영자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절반은 사장님 개인 카드 결제 돌려막기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사모님 골프 회원권이랑 정미아 씨 가방값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회계 장부 정리하면서 영수증이고 카드 명세서고 다 봤거든요. 사장님 모르시는 사이에 저도 사본 좀 챙겨뒀습니다. 과장님, 네, 사모님. 저는 식탁 모서리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과장님, 이 통화 제가 녹음하고 있어도 될까요? 변호사한테 전달하려고요. 박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결 낮아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그러시라고 제가 전화드린 겁니다. 저도 이번 달 월급이 또 밀렸어요. 2달째입니다. 2달째요? 네. 다른 직원들 사정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탁 위 노트를 펼쳐 박 과장이 말한 내용을 빠르게 받아 적었어요.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자료 좀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메일로 정리해서 내일 오전 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은 통화 끝자락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미아 씨 부부 사시는 동에 저희 처제가 같이 살거든요. 오늘 오후에 서방님이 우편함 앞에서 한참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종이 2장 들고 꼼짝도 안 하셨다고. 관리비 미납 통지서요? 네,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달치 밀렸다는 봉투였대요. 저는 짧게 인사를 건네고 통화를 마쳤어요.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하고 이수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진아, 내일 오전에 잠깐 통화 좀 하자. 새로운 자료 들어왔어. 답장은 곧장 왔어요. 오케이. 9시 30분 콜.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7시쯤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짧게 들려왔어요. 삑삑삑. 오류음이 짧게 났습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또 오류음.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 앞에 섰어요. 화면 속에는 정훈이 회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훈은 도어락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인터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있어? 문 좀 열어줘.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또 오류음.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안에 있는 거 알아. 좀 열어줘. 저는 인터폰 화면 속 정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훈은 가방을 발 옆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폰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 정훈의 이름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벨소리가 끊기자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세요. 문자 전송 알림이 뜨고 잠시 후 인터폰 화면 속 정훈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훈의 어깨가 천천히 처졌어요. 한참 동안 정훈은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매는 그 작은 동작이 그렇게 느려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정훈은 인터폰 카메라를 한 번 더 올려다 봤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화면 속에서 정훈의 등이 천천히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인터폰 앞에서 떨어져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오후 4시쯤부터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휴대폰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부재중 목록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정훈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17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단 한 통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 거실 창가에 잠시 섰어요. 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점점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깊이 자보지 못한 몸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침대 옆 협탁 위에서 또 한 번 짧게 울렸지만 저는 그것을 손에 들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진동음이 잦아들 때까지 저는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우리 집 아파트 1층 로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경비실 인터폰을 통해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는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머리도 제대로 매만지지 않은 채 옅은 회색 카디건 차림이었고 시누이 정미는 며칠 새 부쩍 야윈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끝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오지 마시고요. 1층 카페에서 뵐게요. 10분 뒤에 내려갈게요. 저는 옷장에서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고 가방 안에 이수진이 어제 저녁 보내준 합의 조건서 한 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거울 속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표정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천천히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창가 자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평일 점심시간이라 카페 안에는 단지 주민으로 보이는 손님이 7, 8명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두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왔니, 애미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의 절반 크기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한참을 망설이더니 자세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애미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동이체 좀 풀어줘. 응?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시댁 거실에서 손가락을 들어 제 얼굴을 가리키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잘못했어. 카드만 다시 살려줘. 명품 할부금이 지금 한 달도 더 밀렸단 말이야. 이대로면 나 신용불량자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미 씨. 응, 언니. 말해. 그 명품 가방이요. 며칠 전 시댁 거실에서 들어보였던 거. 그게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시누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린 채 시누이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언니, 그건 제 비상금 1,200만 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제 그 가방을 가지고 푸켓 다녀오셨고요.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어머니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비는 거 처음이잖니? 저는 가방 안에서 합의 조건서를 꺼냈어요. A사 한 장에 또박또박 인쇄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쳐 놓았어요. 어머니, 정미 씨. 변호사가 정리해준 합의 조건이에요. 세 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첫 번째 항목을 짚었어요. 첫째, 그동안 시댁에서 가져간 돈에 대해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세요. 시아버님 8천만 원, 정미 씨 부부 전세 보증금 1억,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합쳐서 2억 1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종이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둘째, 사흘 전 가져가신 폐물과 현금 1,200만 원, 그리고 도어락 수리 비용 전부 즉시 반환해 주세요. 셋째,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오신 일과 폐물을 가져가신 일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문 작성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글자만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애미야, 차용증은 무슨 차용증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차용증을 받겠다는 게 말이 되니? 사람들이 이걸 알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 톤 올라가는 그 순간 옆 테이블의 손님 2명이 노골적으로 이쪽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느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두 손으로 다시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 이 조건 그대로 받으시거나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시누이가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그냥 하자. 그냥 사인하자. 나 카드 한 달만 더 막히면 진짜 답이 없어.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정미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에 답 못 주시면 내일 오전에 변호사가 정식 절차 들어갈 거예요. 두 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찻잔을 카운터에 가져다 놓고 카페 문을 나섰어요. 등 뒤로 시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시아버지 박상호의 사업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박 과장이 그날 저녁 늦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그날 오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 자금 유용 문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2달째 밀린 직원들이 한 명씩 박 과장 자리에 모여들었고 결국 박 과장이 그날 오후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출력했다고 했어요. 사모님, 저 오늘 진정서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사장님께 의리를 지키려고 그동안 참아왔는데 직원들 가정도 있고요.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짧게 인사를 건네고 통화를 마쳤어요. 같은 날 저녁 7시 이수진의 사무실에서 정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은 저와 정훈 사이에 자료 봉투 하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송금 내역, 시아버지가 가져간 8천만 원의 사용 내역, 도어락 영상의 캡처 사진, 그리고 박 과장이 보낸 회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이게 그동안 처가 자금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전체 내역입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변호사답게 사무적이었어요. 정훈은 자료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정훈의 얼굴이 한 번씩 흠찍 굳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맞은편에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정훈의 얼굴을 차분히 들여다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우는 마지막 장까지 다 본 뒤 자료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보더니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여보, 나는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가끔 손 벌리신다는 건 알았어도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내가 그동안 진짜 멍청하게 살았어. 어머니 말씀이면 다 그러려니 했고 여보가 하는 일은 다 당연한 줄 알았어.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손끝으로 천천히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였어요. 그 사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잠시 시큰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정훈 씨, 저는 처음으로 정훈을 그렇게 불렀어요. 여보라는 호칭이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협의 이혼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게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봤어요. 여보, 한 번만. 정훈 씨,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진이 저를 따라 일어서며 정훈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훈 씨, 마음 정리 좀 하시고요. 협의 진행은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아래 버튼을 누르는데 등 뒤에서 정훈이 황급히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잠깐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서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훈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는 동안 정훈은 제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정훈이 작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정면을 바라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작은 거울에 두 사람의 얼굴이 비쳤어요. 10년을 한 집에서 살았던 두 사람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정훈을 한번 짧게 돌아봤어요. 정훈 씨, 어머님 잘 보살펴 드리세요. 이제 정훈 씨가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로비를 가로질러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안쪽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어요. 저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내일 친정 갈게. 그래, 지우야. 조심해서 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져 제 발끝을 비추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 9시 이수진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검토가 끝났어요. 저는 형사 고소장과 민사소장 두 묶음에 차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수진이 그 서류를 봉투에 가지런히 넣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오늘 오후에 관할 경찰서랑 법원에 정식 접수할게. 응, 수진아. 잘 부탁해. 이수진은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고 저를 사무실 앞까지 배웅해줬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수진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지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응, 알아.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이수진에게 짧게 손을 흔든 뒤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장이 관할 경찰서에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아버지를 상대로 한 8천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어요. 이수진이 메시지로 접수 중 사진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약 3주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피의자 신분조사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그 소식은 시댁 친척들에게도 빠르게 퍼졌다고 김 여사 아주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전해주었어요. 조사 당일 아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경찰서 앞에서 큰 시누이를 비롯한 친척 두어 명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친언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 던졌다고 해요. 순자야, 너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사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영상과 SNS 사진을 차례로 마주했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가 자개 폐물함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 장면이 모니터에 떠올랐고 그 옆에는 시누이가 푸켓 해변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같이 떴습니다. 시누이 정미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결국 조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시아버지 박상호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한 이익 상실 조치로 거래은행이 대출금 일시 회수에 들어갔고 박 과장이 제기한 노동청 진정서가 정식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장의 자금 유용 사실이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회계사본은 박 과장이 이미 노동청 조사관에게 다 넘긴 상태였습니다. 박 과장이 어느 날 저녁 저에게 전화로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모님, 오늘 사장님이 사무실 정리하셨습니다. 폐업 신고하셨다고요? 그러시군요. 사장님이 회사 간판 떼시는 거 직원들이 다 봤습니다. 본인 손으로 떼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호라는 사람이 평생 일군 사업체였어요. 그 간판 앞에서 명절마다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던 모습이 잠시 떠올랐지만 곧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일자리는 좀 알아보셨어요? 네, 거래처 한 군데서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하셔서요. 사모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잠시 거실 창가에 섰어요. 미운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가슴 안쪽에는 통쾌함보다 묘한 적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정미의 소식은 시댁 친척 단톡방을 통해 친정엄마에게까지 흘러들어왔어요. 명품 가방 할부금과 카드 대출 연체가 쌓이면서 결국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졌고 시누이는 그동안 자랑하던 가방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 점씩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의 절반도 못 받고 하나씩 팔려나갔다고 해요. 서방님은 시누이 집의 우편함에 미납 통지서가 쌓이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캐리어 2개를 끌고 본가로 떠나는 모습을 단지 경비원이 봤다고 해요. 시누이가 현관 앞에서 매달리며 울었지만 서방님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친정 엄마로부터 전해 듣고 잠시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처음부터 시댁의 풍요로움만 보고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시누이 자신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시각 저는 한 달 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어요. 복귀 첫날 아침
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우 차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리 비운 동안 결산은 김 대리가 잘 처리했고, 이제 다시 자리 잡고 일하면 돼.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는데 옆자리 동료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어요. 차장님, 오랜만이세요. 저희 다 차장님 기다렸어요. 저는 잠시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종류의 위로였어요. 협의 이혼 절차는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정우는 모든 귀책 사유를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의서에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수진이 마지막 협의서 사본을 들고 사무실에서 저를 마주 앉았어요. 지우야, 가정법원 의사확인 절차만 남았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야. 응, 알겠어. 지우야, 이제 정말 끝나는 거야. 저는 협의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한 뒤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의사확인실에서 저와 정우는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두 사람의 의사를 차례로 확인했어요. 두 분 모두 협의 이혼에 동의하시는 게 맞으시죠? 네, 동의합니다. 저는 또박또박 답했어요. 정훈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정훈을 한번 곁눈으로 바라봤어요. 정훈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떨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확인 절차가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오는 길, 정훈이 제 뒤를 따라 걸어왔어요. 법원 정문 앞에 다다랐을 무렵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정훈을 돌아봤어요. 10년 만에 정훈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 장인어른 산소에 한 번만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도 10년을 사위로 살았는데. 저는 정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아빠 산소를 찾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화가 차오르거나 슬픔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그저 차분한 거절의 말이 입속에서 천천히 다듬어졌습니다. 정훈 씨, 아빠는 이미 편히 가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정훈은 법원 정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길 건너 택시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택시에 올라타 친정 주소를 말씀드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가로수 잎사귀 사이로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아빠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손에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산소 앞에 도착해 묘비 앞 잡초를 함께 손으로 뽑아드리고 들꽃을 묘비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어요. 아빠. 엄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빠, 저 오늘 이혼했어요. 봄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묘비 위 풀잎을 천천히 흔들었어요. 아빠가 떠나신 뒤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묘비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제가 잘 살게요. 엄마가 뒤에서 가만히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사주신 금두꺼비는 못 돌려받았지만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저 잘 살 수 있어요. 아빠가 저한테 남겨주신 건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였잖아요.
저는 묘비 앞에 정성껏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함께 절을 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산소를 내려오는 길, 엄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지우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엄마, 내 아빠도 지금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산자락 아래로 봄볕이 길게 늘어져 2 사람의 그림자가 흙길 위에 나란히 그려졌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3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살던 신혼집을 정리해 매도하고 친정엄마가 사시는 동네 근처의 한적한 단지에 작지만 따뜻한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새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서고 이삿짐 사장님이 짐을 하나씩 옮겨주시는 동안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창으로 봄볕이 길게 들어와 마룻바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친정엄마가 양손에 짐을 들고 새집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한 손에는 반찬통이 든 가방, 다른 한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내 아빠 난 화분이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끼시던 거. 새집에 두려고 가져왔다. 저는 엄마 손에서 화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화분 속 낫잎이 길고 단단하게 뻗어 있었고 잎사귀 끝에서 옅은 연두빛이 새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거실 창가에 둘까? 그래라. 햇볕 잘 드는 자리에 둬야지. 저는 거실 창가 작은 협탁 위에 화분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지우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응, 엄마. 엄마는 부엌으로 가셔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주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베란다 창 너머로 살랑 들어와 낫잎 끝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다음 인사이동에서 부장 승진 내정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팀장이 어느 날 회의실에서 저를 따로 불러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지우 차장, 이번 인사에 부장 승진 내정됐어. 재무팀 핵심으로 분류됐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팀장님, 정말이요? 고생 많이 했어. 지난 몇 달 동안 누구보다 정확하게 일했잖아. 결산 기간에 자리 비웠던 거 다 메꾸고도 남았어.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누구의 아무도 아닌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단단한 자리가 처음으로 회사 안에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시댁 본가는 결국 채권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김 여사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져 왔어요. 시부모님은 시아버지의 시골 본가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분당 아파트를 떠나던 날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옆동 주민들이 한참 동안 지켜봤다고 해요. 신우이 정민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뒤 동네의 작은 백반집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 소식을 전해주시며 잠시 말씀을 멈추셨어요. 지우야, 정미가 식당에서 일한대. 정미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래, 엄마. 이제는 자기 손으로 살아야지. 저는 짧게 답하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전 남편 정우는 회사를 옮긴 뒤 매주 주말마다 시골 본가로 내려가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역시 시댁 친척 단톡방을 통해 전해졌어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정훈 씨가 진짜 해야 할 일이 그거였잖아.
저는 그 이상으로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테 한 잔을 옆에 두고 두꺼운 양장본 한 권을 펼쳐 읽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식당 유니폼 차림의 신우이 정미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카페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자리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책에서 시선을 들어 신우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신우이가 천천히 제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언니, 저 잠깐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는 책을 천천히 덮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우이는 두 손으로 종이 가방 끈을 꼭 쥔 채 잠시 입술을 달싹였어요. 언니, 저 그때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따라서 그냥 신난다고만 하고 언니가 어떤 마음일지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저 진짜 그동안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 신우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가에 옅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등에는 식당일로 생긴 듯한 작은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신우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언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한 번은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책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정미 씨. 네, 언니. 그 말씀하러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식당이 근처라서요. 점심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나서요. 저는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잘 들었어요. 일 잘하시고요. 저는 그 말만 짧게 건네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작게 인사를 하고는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신우이가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곁눈으로 한번 보고 다시 책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가슴 안쪽이 평온했어요. 용서한 것도 아니었고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사람이 지나간 자리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평생 가보고 싶다고 말씀만 하시던 곳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엄마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듯 바깥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이게 다 제주 바다구나. 응, 엄마. 진짜 푸르지? 해안가 한 작은 카페에 차를 세우고 우리 모녀는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엄마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저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푸른 바다가 테라스 너머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가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우야, 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 바다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응, 엄마. 엄마는 이제 됐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마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엄마의 손등에는 세월의 자국이 길게 그어져 있었지만 그 손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바다 위에서 길게 불어와 엄마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주 회사에서 사내 강연을 한번 부탁받았어요. 후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작년에 친정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강연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청중석에 앉아 있는 후배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어른의 시작입니다.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강연장 안 후배들의 시선이 저에게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동안 작은 박수 소리가 강연장 안에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향해 작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집 거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협탁 위에 놓인 아빠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환갑잔치 때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봄바람이 베란다 창틈으로 살랑 들어와 옆에 놓인 난 화분의 잎사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연두빛의 잎이 그 바람결에 천천히 일렁였어요. 아빠,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찻잔을 든 손이 따스했어요. 거실 안에 봄밤의 고요가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다시 창 너머로 시선을 옮겼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동네 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 친정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동이 자그맣게 보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따스한 차가 목 안쪽을 부드럽게 적시고 가슴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난 화분의 잎사귀가 봄바람에 한 번 더 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잎사귀를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가만히 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한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우 씨가 한강 다리 건너면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부분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그 감각이 어떤 건지 저는 감히 짐작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지우 씨가 시댁 식구들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통쾌해하기보다 오히려 적막함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진짜 어른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미워하던 사람이 망해도 박수 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묵묵히 가는 사람. 저는 그 모습이 이번 이야기에서 제일 멋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우씨 같은 분이 어딘가에 또 계실지 모르잖아요.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